이번 컨텐츠는 2020년 말 정인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준님께서 사건의 잔혹함을 다루는데 급급하고 대안에 대한 고민은 짧다는 데 고민하셨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수익 창출조차 되지 않는 작은 채널이지만 이 컨텐츠만큼은 차후 어떤 광고도 붙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부디 아동학대로 인한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갖고 박사님을 찾아뵀어요. 네네네. 쉬운 주제도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라 박사님께서 출연하기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이슈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되냐 하면, 저는 실은 관련 전문가 맞거든요. 병원에 가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약간 좀 자극적인 거, 흥미 위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실은 우리가 되게 이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의식 같은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텔레비전을 보면서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러는데 뒤돌아서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실은 학대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되게 많거든요. 실은 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부각이 되고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각성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그 여러 유튜버 채널에서 도구 삼아서 뭐 시청률을 높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은 제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제가 뭐 사이시옷은 이나저나 제가 믿는 채널이므로, 그리고 또 워낙 보내주신 선질문 자체가 뭐 지난번 것도 그랬지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도와드리는 걸로 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먼저 좀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에서 제외할 부분을 좀 제외하겠습니다. 종교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 남녀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엄하게 좀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건만을 다루고 그래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정도만 다루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아동학대 증가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외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4년 17,000여 건에서 2019년 41,000여 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부모가 많았고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은 아동학대 얘기를 할 때 아동학대가 매우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착시 현상이 좀 있어요. 착시 현상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학대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인식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게 학대구나 라고 발견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니까 학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착시 현상이긴 하지만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실은 되게 사회가 건강해지고 바람직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길거리 같은 데서 혹은 백화점 같은 데서 예전 같으면 아빠나 엄마가 애를 막 혼내거나 때리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왜 그렇게 심하게 혼내세요? 그럼 내 새끼인데 내 맘이에요. 저쪽 가정일은 웬만하면 상관하지 않는다. 네, 상관하지 마세요. 딱 이러면 알았어요 이러고 피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학대입니다. 이래서 진짜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시키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단히 바람직한 거죠. 즉 학대라는 것이 올바르게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이게 관리되어야 되며 아동은 분명한 피해자다.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였고 이미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착시 현상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네네.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자녀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자녀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자녀학대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에서 부모가 제일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부모가 학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모들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그런 고유의 그 양육 방식에 대해서 노터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감정노동자보호법이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법들이 생기면서 이제 자녀체벌 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녀체벌 금지법이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것은 좋지만 체벌은 금지한다. 왜냐면 이게 대표적인 학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회초리를 때리는 건 맞냐 안 맞냐 이런 거죠. 그런데 회초리 정도만 해도 우리가 실은 글쎄 나도 어렸을 때 회초리 맞아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폭력이 일상화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현상은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넌 아빠가 우리가 우스워?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애한테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닥치는 대로 애를 때린다던가 이건 분명히 학대거든요. 폭력이고 학대죠. 그렇죠. 이러면 애는 대단히 강한 심리적 상처를 받은과 동시에 강한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것은 분명히 학대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소리들이 옆집에서 들려오면 에휴 자식 또 혼나는구나. 요즘에는 신고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자녀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제가 착시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 같지만 이건 대단히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문제입니다. 이런 그 통계적인 의미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 것과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그 가해자의 정신질환,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특히 부모님 이외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찾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신질환이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격이라던가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행태. 즉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그게 아이의 학대로 나타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되게 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자체가 행동적 네. 문제를 보인다고요? 예를 들어 심한 ADHD 이러면 이제 애가 되게 짜증나게 하거든요. 네네네. 화가 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걸 참다가 혼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학대 수준으로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혹은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학대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 부모 준비가 옛날만큼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막 3명, 4명, 5명 내지는 형제들 2-3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모가 될 것이 당연하면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당연히 부모는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특히 자녀 출산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안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부모가 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관련 기술이나 능력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애를 낳았느냐 혹은 아이를 양육하느냐 이게 크리티컬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 소아 진단 같은 것들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하던 결혼이었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을 해서 이 남자랑 혹은 이 여자랑 사랑하고 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덜컥 그냥 결혼을 하게 돼버린다던가 아니면 결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원가정에 너무 힘들어서 난 결혼이 탈출구밖에 없다. 이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상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도피성 결혼 같은 그렇죠. 거죠. 아이 문제도 똑같아요. 아이 문제도 원티드 베이비였냐를 꼭 물어봐요. 원하는 아이였고 이게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집시다. 이렇게 돼서 충분히 그런 심리적인 준비가 된 채로 아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가지는 과정, 임신 과정, 출산 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건강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룻밤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애가 갑자기 임신이 돼가지고 결혼도 갑자기 하게 되고 아이도 갑자기 가지게 돼서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두 가지 같이 왔네요. 최악이죠. 이런 때에는 부모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임신이나 출산 과정 자체가 대단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맞이할 심리적 준비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양육에 대한 부모의 준비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왜 학대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분풀이에요. 분풀이요? 예.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나 화난 것을 상대방한테 풀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가장 약한 사람? 그렇죠. 그것도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애기네요. 그렇죠. 애기 혹은 주변에 지나다니는 아이들, 학교 교사로 보면 학생들, 어린이집 선생님들로 보면 그 어린이집 원아들. 뭐 강아지 키우는 경우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한 대상한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가해자의 심리적인 상태 혹은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실은 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해졌냐? 취약해진 건 맞죠. 두 가지 이유가 그런데 하나는 스트레스 자체가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두 번째는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해소하는 방법들이 잘 개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첫째는 이제 착시 현상, 두 번째는 양육과 관련된 부모들의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이라던가 뭐 부모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대상에서도 실은 이런 그 감정적인 어려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그 학대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대표적인 것들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정인이 엄마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보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해보면 제가 입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입양을 해서 입양 아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고 준비도를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평가하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인이 엄마는 그럼 무엇이 문제였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인 행동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큰딸은 되게 자기 원래 자식은 되게 사랑하고 애정을 했지만 입양한 친구에 대해서는 그만한 애정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감정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마치 애완동물이나 장난감 취급하듯이 했거든요. 팩트는 다 그거예요. 이제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을 없애려면 일반인들이 학대받는 아이의 전조 증상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정인이 같은 경우는 몸에서 나타나는 외향적 특성이 너무 심해서 케어를 했지만 그게 좀 잘 안 된 케이스긴 한데 학대받는 어린이에게 발견되는 육체적인 전조 증상 외에 어떤 특이 행동이라든가 눈에 띄는 성향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조심해야 될 것은요.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혹은 그 아이의 특성이냐 아니면 이게 학대로 인해서 생긴 것이냐 요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낯가림 같은 게 심해서 어른을 피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거랑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른을 피하는 것 이거는 외적으로는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저 아이들을 많이 관찰한 그런 전문가들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감으로 저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어른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이런 걸 주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학대받는 아이들이 사전에 이런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알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알면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이구나. 이게 거꾸로 추론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경우엔 낯선 아저씨나 낯선 아줌마나 이제 어른들이 오면 처음엔 조심을 하죠. 그쵸. 누구야?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막 와서 달려들거나 이러진 않고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하지만 이렇게 과자를 준다던가 이렇게 긍정 행동을 하면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아이랑 뭐 이렇게 깍꿍하고 뭐 논다던가 아니면 아이랑 뭐 이렇게 숨기 놀이를 한다던가 이러면서 좀 친해지고 나면 까르르 웃거나 이러면서 친해지는 행동이 보이고 근데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가자 이러면 아저씨 안녕 뭐 이렇게 네네. 하면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헤어지고 애가 웃으면서 가잖아요. 되게 일반적인 모습 같아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일탈을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낯선 사람을 보면 너무 많이 회피하기. 예를 들어서 적절한 그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긍정 행동을 보여도 아이가 계속 피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조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성향에 따라서 약간 그렇죠.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학대의 증거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학대 같은 경우에 특히 유난히 그런 행동들이 남자에게만 나타난다던가 여자에게만 나타난다던가 혹은 뭐 학대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련돼서 나타난다던가 네네. 이런 그 특징들이 보이면
그것은 이제 학대의 증거로도 볼 수 있겠다. 그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요.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 나온 영화. 네,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백만장자 아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납치범들한테 끌려가 있었는데 납치범들한테 돈을 주는 대신에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아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납치범들을 살해한 그 사람이 실은 알고 보면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멜 깁슨이 경찰이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보상금을 주는 자리에서 네. 아이가 저쪽에 그 범인의 얼굴을 안 보고 있다가 범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오줌을 싸요. 무서워서. 그래서 멜 깁슨이 딱 보고선 이 사람이 납치범이겠구나 이걸 추론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가 아동학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련돼서 회피 행동 혹은 심한 위축 행동 네네.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난다. 심하게 오줌을 싼다거나. 오줌을 싼다면 그건 뭐 100%고요. 거의 99% 확신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뭐 부모 뒤에 잠깐 숨었다가도 또 이렇게 살짝 호기심에 이렇게 했는데 안녕 뭐 이러면 이제 애가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계속 부모 뒤에 숨어서 안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조금 가면 계속 막 학을 뛰면서 애가 도망을 간다던가 만질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저건 학대 아닐까? 이런 의심을 조금씩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터치 만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상 반응 이상으로 너무 경기를 하듯이 뭐 이렇게 한다던가 네네. 아니면 눈 마주침 자체를 아예 막 이렇게 피한다던가 성격인 애들은요 눈 마주침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눈을 살짝 비끼면서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눈치를 쌀쌀쌀 보면서 간을 보는 거죠. 이렇게 좀 봤다 슬금슬금 예. 살짝 보면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아예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회피를 한다던가 아예 안 보고 이렇게 예.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과하다. 뭐 이것도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학대나 심리적인 고통 혹은 폭력 같은 것들에 노출된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 아이들이 보는 전형적인 패턴들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거나 심하게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저건 학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들이 과잉으로 비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과잉으로 비는 애들 있죠. 괜찮아. 옆에 사람을 툭 쳤다던가, 뭘 깨뜨렸다든가 이럴 때 막 거의 무릎 꿇고 막 애가 막 울부짖으면서 비는 거나 이런 행동들은 의심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애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에이 왜 그랬어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애가 그런 행동을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빌거나 울면서 막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비는 행동들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냐 이거죠. 뭔가 맞았겠죠. 심한 폭력 상황 이런 데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은 되게 강하게 이건 아동학대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너무 엄하게 키우거나 혹은 부모가 폭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보긴 합니다. 지금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전문가분의 해석이고 일반인들이 뭐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 부모 학대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조심하고 의심하고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그거를 얘기했다가 문제가 나거나 사단이 날 가능성이 100%거든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을 리도 없고 근데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리는 더 없고 뭔가 권한을 내가 당신한테 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언급을 해? 라고 해서 100%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주의하셔야 될 문제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요.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판단 내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더더욱이 얘기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가만히 보거나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죠. 정황상 드러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신고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일주일에 3번씩 애 비명소리가 나타나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타난다. 바로 신고해야죠. 이건 이 정도 되면 신고해도 되죠. 왜냐하면 애가 거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일주일에 3번 나는 것만 해도 학대가 분명한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실은 학대냐 아니냐를 내릴 때에는 이런 신체적인 증거나 심리적인 증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이 일치할 때 학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지, 이거 학대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네.